조용한 나무.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데이빗 1. 크리스마스의 저주. 그날 저녁 나는 죽을 줄 몰랐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12월 20일의 추운 밤이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으로 나가 있었다. 나는 한이와 곤이 두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다. 아빠,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초등학교 3학년 한이가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1학년 곤이는 형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게임에 집중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맑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마지막으로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아빠가 이상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것이 내 정상적인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 죽음의 경계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몸에는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나는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뇌에 손상되었다고 했다. 전국에 단 2대뿐인 특수 앰뷸런스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거기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엄청나게 큰 나무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었다. 정말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이게 죽음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 나는 생각했다.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 그런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정말 좋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는 20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 20일 동안 나는 그 조용한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었던 것 같다. 3. 나팔, 사과, 사다리. 나팔. 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었다. 사과. 두 번째 단어였다. 사다리. 세 번째였다. 간호사들이 놀라워했다.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몰랐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이상한 단어들만 나왔다. 베르니케 실어증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서 말하기와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회복까지는 대략 3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표정이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여보. 천천히 나아지면 돼. 하지만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4. 아내의 전쟁. 집으로 돌아간 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기처럼 되어버렸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몸을 씻을 수도 없었다. 아내는 매일 나의 몸을 씻겨주었다.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 마이너스 나의 배설물을 치워주었다.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지만 정작 내가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아내는 한 번도 싫은 표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점점 이상해졌다. 말이 안 나오는 답답함 때문에 화를 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 나는 아내에게 소리쳤다. 아내가 같은 설명을 수백 번 해줘도 5분 뒤면
잊어버리는 내 자신이 화가 났다. 그 화를 아내에게 쏟아부었다. 여보, 진정해.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게. 아내는 참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아내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 우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병원의 어려운 환자. 삼성병원에서 나는 어려운 환자였다. 간호사들이 나를 돌보려 하면 나는 짜증을 냈다. 의사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화가 났다.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는 매일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소리칠 때마다, 내가 협조하지 않을 때마다 아내는 미안해했다. 괜찮습니다. 뇌손상 환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간호사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나는 내 화를 멈출 수 없었다. 뇌손상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안 되었던 것이다. 6. 노을과 대화. 어느 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 아내와 함께 노을을 보고 있었다. 예쁘다. 나는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러게, 정말 예쁘네. 아내도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뭐가 미안해? 다 미안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는 알아들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아내는 밥을 먹으러 병원 밖으로 나갔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7.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도서관에서였다. 책이라도 보러 가자. 아내가 제안했다. 나는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금융 전문가로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도의 은행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도 이끌었던 사람이었다. 도서관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조용조용 이야기하며 책을 보고 있었다. 나는 책을 하나 골라 폈다. 글자가 보였다. 한글이었다. 내가 아는 글자들이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문장을 읽고 나면 앞에서 읽은 내용이 사라져버렸다. 책을 못 보겠구나. 틀렸다. 그 순간 깊은 절망이 밀려왔다. 평생 지식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기본적인 독서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내가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다시 배우면 돼. 8. 죽고 싶었던 날들.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점점 이상해졌다.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심지어 간단한 청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효자 노릇 3년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1년도 쉽지 않다. 나는 가족들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였다.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자살을 하자.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를 생각해라. 아빠를 생각해라. 아내를 생각해라. 아들들을 생각해라.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나 자신의 고통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그들이 겪을 슬픔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정말로 자살을 계획했다. 9. 엄마의 예쁘다. 그런 내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예쁘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진 아들에게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 엄마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아빠도 매일 나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공부를 도와주셨다. 아내는 끝없는 인내심으로 나를 돌봐주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생각났다.
한이와 고니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눈물이 생각났다. 그러면 자살은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이 속상한 채로 남을 뿐이었다. 10. 장모님의 기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다. 장모님은 내가 수술을 받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매일 몇 시간씩 몸이 아프시면서도 그 먼 길을 가셨다. 1년이 넘도록 계속하셨다. 처음에는 기도원 가는 게 좋지 않았어. 나는 솔직히 고백했다. 교회도 있는데 왜 굳이 기도원을 가야 하지 생각했어.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내 마음도 달라졌다. 그분의 기도가 나를 살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1. 시각의 기적. 1년 반쯤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숲속 도서관이라는 이름답게 나무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채광이 좋아서 밝고 개방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다. 와, 내가 이렇게 눈이 잘 보였었구나. 와, 너무 깨끗하다. 세상이 이렇게나 선명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흐릿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뇌졸중으로 인해 시각도 손상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그저 원래 그런 줄 알았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눈이 좋아지니 마음도 편안해졌다. 희망이 생겼다. 아, 내 눈도 이렇게 좋아졌으니 내 실어증도 분명 나아질 거야.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다. 12. 다시 뛰는 사람. 봄이 왔다. 아빠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빠르게 걷기.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달리는 날이 오다니. 3km를 달렸다. 처음에는 왼쪽으로 기우뚱, 오른쪽으로 기우뚱 했지만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5km, 10km까지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와, 옛날이랑 똑같아졌네.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리고 자전거도 다시 타기 시작했다. 응, 맞아. 내 몸과 같네. 좋아. 몇 번 집 주변을 돌아보니 충분히 가능했다. 한이와 고니와 함께 자전거를 타서 30km를 달렸다.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다. 마치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3. 짜장면의 깨달음. 아빠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 짜장면이나 먹자.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다 주려 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매번 얻어먹기만 했다. 아빠가 알고 계신 짜장면 집에 갔다. 8,000원짜리 짜장면이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했다. 제가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4. 하나님의 준비. 5년 전부터 계획했던 이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평생 금융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대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전문이었다. 인도에서 은행을 설립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뇌졸중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분야에서 완전히 무능력해져 버렸다. 아내는 금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사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이런 집이 나왔으니 바로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그동안 어려웠던 모든 것이 갑자기 쉬워졌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려던 집이 갑자기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다. 엄마가 마침 그날 우리 집에 와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처음부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너무 감사해서 전율이 일었다. 15. 암이라는 손님.
1년 8개월을 버텨온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검사 결과 암 진단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이가 없었다. 뇌졸중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 암까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1년 전과는 달리 나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다. 가장 먼저 걱정된 것은 한이와 곤이었다. 아이들이 아빠가 아파서 속상해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만 알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그날이 마침 교회 사람들과 해수욕장으로 3일 여행을 가는 날이었다. 아내와 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척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좋아졌다. 기도 덕분이었다. 16. 글을 쓰는 이유. 나는 계속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내 글을 읽는다. 미국, 한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내 뇌졸중 회복기를 보며 응원해주고 있다. 왜 이렇게 힘든 글을 쓰는가?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너무 괴로웠을 때가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나처럼 살고 싶은 희망을 잃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에펄로그 조용한 나무를 떠올리며 지금도 가끔 그 조용한 나무를 생각한다. 그곳은 정말 평화로웠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정말 좋았다. 그때는 그곳이 죽음의 세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곳은 쉼터였던 것 같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었던 것 같다. 나는 뇌졸중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말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책을 읽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하지만 얻은 것도 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특히 아내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작은 일상의 기적을 느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말도 여전히 어눌하고 기억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2월이 되면 한이와 곤이와 함께 목욕탕에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조용한 나무 아래에서 혼자 꾸었던 꿈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끝. 현재 데이빗은 언어치료 사업을 준비하며 뇌졸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